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이 돼서 인터 라이브로 돌아왔고 저는 2주 연속으로 인터 라이브에 임하고 있는데 저는 인터풋볼 신동 기자고. 네, 전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한 네, 달 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데 푸포트 네, 이정관 기자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K리그가 이제 주중 주말로 이어지고 있고, 왜냐면 월드컵 일정이 이제 6월부터 있어가지고 K리그 1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K리그 2도 뭐 한 주마다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예측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전페이킬러 또 오셨는데,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뭐 임감식 감독이 이제 전날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휴식 라운드를 치르고 다음 주 성남전에 임하고요. 뭐 안드레 감독도 이제 아산에 왔고, 뭐 김해 감독도 아마 저는 경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전까지 갔지만 패배하면서 여전히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변동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K리그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하던 대로 해외 축구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 위주로 할 텐데, 코리안 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뭐 맨유와 토트넘 이런 경기 주요 경기를 보면서 이제 해외 축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도움을 올려가지고 이제 샌디에이고전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뭐 팀은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좀 활약을 이어갔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먼저 하면 한국 시간으로 3일에 경기가 있었죠. MLS 리그 경기였는데 샌디에이고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도움을 하나 추가하면서 뭐 벌써 지금 도움만 몇 개인지 네네. 엄청난 뭐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LAFC가 지금 되게 경기 일정이 엄청 빡빡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가까이를 주중주말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로테이션 차원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날에는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는 좀 LAFC가 밀리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시작 7분 만에 실점 내줬고 후반전에 또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은 이제 후반 중반 정도에 투입이 돼서 이제 경기 막판에 부안가의 어떤 추격골을 도왔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또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LAFC가 흐름이 좋진 않잖아요. 올 맞습니다. 시즌에 뭐 지난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이제 바뀌면서 마크 도스산토스 이제 지난 시즌 수석 코치였던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손흥민의 역할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하고 부안가가 사실상 뭐 투톱처럼 공격 라인에 서면서 거의 그 두 선수가 모든 골이나 뭐 득점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팬분들은 그런 경기 보면 되게 사실 시원하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의 시원함을 느끼셨을 텐데 올해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손흥민을 약간 스코어러보다는 조금은 밑에 내려와서 도와주는 네, 조력자의 역할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좀 많이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팀의 득점이 부안가에게 좀 홀로 집중되는 좀 편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꾸준하게 도움을 올리면서 뭐 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두 선수의 활약하고 비교를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컵 일정도 있고, 미국에서 원정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영국 같은 뭐 조그만 뭐 조그맣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스페인이나 이쪽 원정도 크긴 한데 미국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정이란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다른 느낌이고, 또 멕시코 원정과 떠나야 되니까 이렇게 좀 로테이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도산도 감독의 평가는 챔피언스컵에서 만약 우승을 못하고 네, 좀 MLS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저는 더 비판을 받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정도 빡세고 그 뭐야 챔피언스컵도 일단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주중에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유가 리버풀을 3대1로 이긴 경기인데, 맨유가 이날 3대2로 이기면서 이제 챔피언스에 복귀를 했고, 전반에는 좀 압도를 했습니다. 쿠네와 세스코가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2대 0으로 앞서갔고, 이제 하지만 후반에 그 디알로와 라멘스 실수가 나오면서 2대 2로 실점했고 2대 2로 좀 비긴 양상으로 가다가 막판에 코비 마이노의 골로 3대 2로 이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맨유가
이날 경기에서 이기면서 3년 만에 이제 챔피언스 복귀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캐릭 감독에 대한 정식 부림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루노가 이날 키패스를 6개를 했는데 도움이 없었습니다. 19도움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1도움만 추가한다면은 일단 앙리와 데브라이너와 도움이 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아마 맨유가 목표로 다 이렇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브루노를 도움도 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트넘. 이 토트넘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강등 위기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등 위기하지만 여전히 근데 좀 분위기 바뀌었다. 네. 또 빌라까지 잡으면서 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이 데제르비 감독 부임한 이후로 첫 연승이잖아요. 네. 사실 이전까지 데제르비 감독 물론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뭐 부임하고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뭐 첫 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있었는데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도 약간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토트넘 상황은 경기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겨서 강등만을 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진 게 있었는데 이번 빌라전은 좀 데제르비 감독 오고 나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경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뭐 스코어부터 아까 스코어 말씀드렸지만 이제 2대 0이고 갤러가하고 히샬리송이 전반전에 이제 득점하면서 네. 사실상 뭐 일찍이 좀 리드를 잡은 상황이었는데 2대 1이죠 정확히. 네, 이제 저희 1일입니다. 경기 막판에 실점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기는데 성공했고 이제 직전 경기들에서 뭐 시몬스나 솔랑케 같은 뭐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히샬리송이 또 맞아요.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승리하면서 뭐 강등권 이제 18위였다가 17위로 또 상승을 했고 통계 매체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토트넘 강등 확률 되게 높았잖아요. 네. 한 50%, 60%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경기 승리하면서 강등 확률도 한 20% 정도로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연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는 뭐 이제 리가 3경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또 진짜 어떻게 웨스트햄이 사실 브렌트포드 기세를 봤을 때는 브렌트포드가 잡으면서 이제 토트넘이 이기더라도 좀 이런 17위, 18위 그 순위 유지될 줄 알았는데 웨스트햄이 대패를 당하면서 좀 그게 바뀌었고 토트넘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17위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아직 3경기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이날 빌라가 사실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네. 유로파리가 그 4강을 물론 영국 내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떠나긴 했어도 이 스쿼드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쳐 보이긴 했는데 그 틈을 잘 공략한 토트넘이 이겼고 이제 좀 흐름을 타가지고 잔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좀 짧게 나오는 소식인데 이제 좀 황희찬 선수가 부상 당해서 네. 이제 물론 이게 시즌 아웃이라는 개념이 시즌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 큰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이 나왔고 이제 그럼 이제 월드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 매체에서 황희문 선수 시즌 아웃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 추가적인 부상은 아니고 황희문 선수 3월달에 3월 A매치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3월 A매치도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상을 얘기하는 거고 시즌 아웃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월드컵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시즌 아웃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남은 시즌의 잔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뜻이니까 월드컵 뭐 현지 이제 해당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도 월드컵 출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재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 최종 명단에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는데 전 다만 만약에 황희문 선수가 부상을 복귀해서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이 실전 경기를 안 뛴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월드컵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달 간신히 좀 넘게 남았는데 네. 지금 3월 달부터 못 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쵸. 3개월, 4개월 뒤에 못 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기용한 물론 뭐 뽑긴 하겠지만 이 선수가 그러니까 1번이 아닌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아마 네. 중원 옵션 중에서. 그리고 또 대표팀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네. 바로 이제 멕시코로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뭐 몇 경기 정도를 할 수는 있는데 평가전 같은 개념.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몇 경기를 치르고
바로 또 본선을 뛰어야 한다면 실전 감각에도 확실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지금 박용우와 원두재까지 빠지고 황희범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좀 물론 황희범 없이 A 매치를 좀 많이 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황희범이 항상 1번이었고 그 선수가 없어도 그 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좀 뛴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못 뛴다면 또 만약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게 활용이 안 된다면은 황명보 감독도 정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 황희범 선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 짜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쵸. 매번 매 경기마다 중원 조합이 바뀌었었고 뭐 백승호, 김진규 뭐 이런 선수들로 짜고는 있는데 어딘가 좀 결과도 안 좋았지만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던 만큼 황희범 선수가 좀 빠르게 복귀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본선에서 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좀 알아본 바로는 뭐 대표 좀 일단 국내에 와가지고 재활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또 뭐 재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리그 2 얘기로 넘어가는데 뭐 K리그 2는 뭐 여러 경기가 있었고 하지만 저희 결과 정리하면서 이제 수원 더비를 제가 잠깐이 아니죠.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 일단 결과는 대구가 경남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명수 감독이 떠난 가운데 최성용 감독이 첫 경기를 치렀는데 세징야와 세라핌을 활용한 공격으로 2대0으로 이겼고 서울 이랜드가 김포에게 2대1로 이기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화성도 안산을 2대0 잡으면서 지금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차두리 네. 감독의 화성이 나름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도 좀 K리그2에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김해가 아니 그 부산전에서 패하면서 부산은 또 수원전 패배를 만회하면서 이제 선두 싸움을 이어가게 됐고 성남이 세 경기 무승 속에서 용인을 잡으면서 2대1로 이겼는데 이날 골 넣은 게 유주환이거든요. 유주환이 2018년 이후에 처음 골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뭔가 성남 입장에서도 유주환 입장에서도 좀 뜻깊은 경기였고 또 천안 아산 더비 천안과 충남 아산의 경기에서는 천안이 1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천안이 7개 무패 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산은 안드레 감독이 부임은 했는데 이게 그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서 벤치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석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언제까지 이게 그 취업 비자가 나올지 그래서 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하면은 다음 경기에서도 좀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목표는 뭔가 일단은 그 5월 초중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안전은 못 나온다고 봤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레 감독이 올 경우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제 또 문제는 안드레 감독이 그 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관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좀 웃기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산 그 사단 그러니까 임관식 감독이 있었을 때 김효일 수석 코치 뭐 있었잖아요. 그 김효일 수석 코치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안드레 감독이 있고 그 김효일 수석 코치부터 쪽 임관식 감독 체제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체제죠. 안드레 감독이 있고 그 전임 감독의 사단이 있는 이상한 체제인데 그래서 그 사단 중에서 분석관 2명이 나가가지고 브라질에서 이제 안드레 감독이 추천한 분석관 왔는데 이제 임관식 감독이 전남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전남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산 스태프들이 다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드레 감독이 좀 어떻게 사단을 구성해야 될지 물론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파주와 청주가 0대0으로 비겼고 이제 퀸타 감독과 그 누구요? 제라드 감독의 대결이었죠. 0대0을 비겼고 이제 좀 빅매치가 수원 FC와 수원 삼성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무조건 이길 거라 봤었는데 이 경기가 또 전반을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승범 골이 나오고 뭐 김도현이나 정호연이나 강민문이 밀고 들어가는 흐름까지 되게 좋았는데 후반에 그 에너지 레벨이 확 뒤바뀌면서 하정우의 골을 시작으로 수원 FC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정우 골, 최기훈 골, 하정우 골. 어떻게 보면은 뭐 초점이 뭐 수원 FC는 프리저나 이렇게 몰렸는데 오히려 국내파 공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수원 삼성 잡았고 수원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 수원 더비에서 정말 그 부산전에서 이긴 다음에 수원 더비까지 잡는다면은 정말 선두 싸움에서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조영 감독의 그 경기 기복 적혀가지고 경기 본 전에 그 인터뷰에서 경기 시간을 몰랐다. 사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농담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안 좋게 들리거든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 뭐 농담으로라도 이게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재호 감독이 좀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좀 편해 보이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진심일 겁니다. 근데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몰입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결과는 1대3 패배. 저는 봤을 때 수원이 뭐
K리그 탈 K리그 2 스쿼드라고 하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봤는데 공격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이스를 제외하고 K리그 1급의 선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인류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김지현도 못 보여준 지 오래고 뭐 지금 강현묵, 강성진, 김도현, 김성주 또 어린 선수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브루노 실바, 뭐 패신 사실 딱 거의 다 K2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K리그 1, 2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 조금 아쉬운데 그 와중에도 이종효 감독의 좀 공격 전술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보면은 골을 14골 넣었는데 이게 전체 7이고 페널티 박스 안 슈팅이 69회인데 전체 8이고 페널티 박스 밖 슈팅이 39회인데 전체 6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효 슈팅 전환율이 그러니까 슈팅을 날리면은 얼마나 슈팅이 되나 이게 25%인데 이게 7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지금 순위는 뭐 선두권에 있지만 공격력은 뭔가 중위권인 수준 네.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 팬들에도 이정현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고 물론 지금 뭐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공격에 대한 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오히려 공격력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 변성환 감독 때가 더 그렇죠. 화력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변소환 감독 때도 어쨌든 또 이게 비교군이 작년이다 보니까 네. 변소환 감독 때랑 공격력은 안 좋아졌는데 순위도 뭐 2위면은 사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직 안 끝났지만 지금 순위를 쭉쭉 유지한 가정하에는 이재호 감독의 다른 모습 보여준다면은 물론 지금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승점 얻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일단은 일단 공격을 좀 어떻게 좀 해야 할지가 물론 시즌 초반이지만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K리그 1에도 저는 이런 팀들이 꽤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앞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네. 팀이든 뭐 상위권 팀이든 하위권 팀이든 만약에 하위권 팀에 그런 선수가 있다면 강등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상위권 팀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우승을 확정짓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수원도 사실 스쿼드만 보면 완전한 넘버 9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라고 본다면 일류첸코하고 뭐 김지현 정도가 전부인데 김지현도 완전히 뭐 이런 전형적인 9번이야 약간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적어도 두 경기에 한 골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수원급의 스트라이커라면은 근데 사실 두 선수에게 물론 일루첸코는 포스트플레이 좋고 김지현은 좀 활동량이 많은데 두 경기 내지는 세 경기 한 골도 지금 기대를 못하는 네, 수준이니까 좀 여름에 아마 저는 제가 좀 듣기로도 좀 수원에 여름에 좀 뭔가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필요성을 뭐 어디든지 지금 뭐 리그 내든 리그 외든 찾을 필요가 있다고 좀 구단 내부에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패배는 수원 FC한테는 엄청 큰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승리지만 수원 삼성에는 좀 이종효 감독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대구와 하거든요. 대구가 네. 또 김명수 감독 할 때는 좀 수비가 진짜 개판이어가지고 좀 흔들리긴 했지만 최성용 감독이 딱 그거 잡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진짜 수비적으로 뭐 탄탄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앞에 있는 세라핌 세징야 이용하고 또 후반에는 에드가 뚝배기 이용하고 정말 딱 클래식하게 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수원 삼성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전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이제 팬들도 조금은 납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K리그 1 6경기를 뭐 긴 건 좀 길게, 짧은 건 좀 짧게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 얘기입니다. 울산이 포항과 동해안 더비를 했는데 졌습니다. 네. 울산은 뭐 김현석 감독이 온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됐는데 전술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여전히 드러나면서 패배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제 동해안 더비가 올 시즌 처음 네네. 치러진 동해안 더비인데 이제 결과는 1대 0으로 포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에 조상혁 선수가 극적으로 득점하면서 이제 포항이 승리를 했는데 이날 패배하면서 울산은 3경기 동안 무승. 그리고 지난 대전전 대패에 이어서 2연패. 근데 아직 순위는 3위이기는 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앞쪽에서 워낙 승점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순위 변동에는 뭐 크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날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울산이 좀 주도를 하긴 했거든요. 전반전에는 좀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후반 들어서는 뭐 완전히 울산의 이었고 저는 아까 수원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골을 못 넣은 게 화가 되지 않았나. 음, 네.
이날은 또 말컹이랑 허율이 앞쪽 경기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는 야구가 또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선발 보면은 이규성하고 보야니치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다가 이제 이규성은 선발로 나왔는데 보야니치는 벤치로 내려갔고, 근데 울산이 시즌 초반에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김현석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저는 약간 이것 중에 하나가 이동경을 제외한 이선 자원들이 너무 애매하다. 너무 부족하대 사실. 네, 그러니까 윙어라고 볼 선수가 진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벤지가 있긴 한데 벤지도 사실 빠르긴 합니다. 좀 순발력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뭔가 이 선수가 이른바 크랙이냐 또 아니면 이동경을 도와가지고 뭔가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약간 이동준처럼 네. 전북 이동준처럼 그것도 아직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지? 페드링요 같은 선수는 사실 진짜 애매하죠. 네, 거의 옵션 자원이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뭐 또 이 선수가 이진현을 풋백 아니 출문을 쓰고 있고 뭐 장시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윙어가 아니잖아요. 전문 윙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균 선수도 그렇고. 아 맞네요. 똑같이 이제 그 약간 미드필더 그러니까 이기균과 이진현의 미드필더고 이제 장시영 해서 풀백이고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허율 뭐 말컹 야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터지면은 잘 되는데 이선 자원이 지원이 안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스트라이커 개인 능력으로 뭔가 뭐 말컹이 찍어 누른다거나 네. 이런 게 없다면은 뭔가 울산은 진짜 안 풀리는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기력이 좋지 못할 때 패턴이 이동경이랑 스트라이커들이 완전히 막혔을 때고,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조현우 선수의 아 경기력, 최근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깔고 가야 되는 게 이 경기 때가 조현 때 패배했다 아, 이런 그런 것도 건 아니고 아닌데. 조상혁 골이 뭐 그걸 무조건 막았을 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이제 울산 경기를 꾸준히 하이라이트로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골 장면만 보시는 분들도 옛날 조현우였으면은 네. 저건 나갔다. 왜냐면 조현우가 지금 37살이긴 해도 옛날 조현우였으면 저건 분명 막았을 건데 이걸 좀 흘려 보냈네. 그런 경기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예. 사실 매 월드컵 시즌 월드컵이 치러지는 해에는 조현우 선수가 진짜 매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 스탯만 놓고 봐도 그게 딱 보이는 게 지금 뭐 1라운드 로빈 이제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전체 기록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올 시즌 조현우 선수 선방률이 61%인데 이제 지난 시즌 리그에서 선방률은 70%거든요. 네. 거의 한 10%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조현우의 어떤 직접적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실점 장면 이제 그 하나의 시퀀스를 풀로 봤을 때는 실점 장면 전의 시퀀스에서 이호재가 슈팅한 장면을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게 쳐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볼이 살아서 나갔고 이제 울산 수비 쪽에서 좀 안일하게 걷어낸 게 결국 어정원에게 연결되면서 이제 조상혁의 득점까지 이어졌는데, 뭔가 최근 울산의 최근 부진하고 맞물려서 조현우 선수의 어떤 이런 아쉬운 모습들, 사실 이런 어떤 비판들도 조현우라서 저는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약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지 않나. 조현우 선수의 부진도 어느 정도는 울산의 어떤 최근 부진에 좀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은 문정인을 이제 좀 아, 써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조현우가 이제 월드컵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누구야? 김승규, 송범과 같이 갈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좀 김승규와 조현우 체제고 하는데 지금 송범근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조현우의 상태는 뭐 심각까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조현우의 모습에서 안 나온다. 이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은 정말 신기한 팀인 게 어쨌든 정말 어린 선수들 황서웅 뭐 김호진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겼다. 이게 정말 큰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트란지스카 선수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그래도 조르지나 여전히 주닝요나 어정원이나 관여를 확실히 했고 어쨌든 그 어린 선수들 아래서 잘 버티면서 이겼기 때문에 동해안 더비 승리가
포항한테는 좀 확실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울산 얘기할 거 있나요? 울산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울산은 사실 일정이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뭐 시즌 초반부터 ACL 경기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부상 선수도 아직은 꽤 있고, 물론 김영건 같은 선수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좀 많은데, 뭐 심상민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좀 스쿼드에 녹아들어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좀 뭐 제가 주제넘게 조언이나 평가 같은 거 하자면은 월드컵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여름 이적 시장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겨울 때 돌이켜 보면은 울산이 되게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선임도 좀 늦었고 좀 스쿼드가 뭐 다른 팀들은 거의 이제 완성될 쯤에 김현석 감독이 오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름에 좀 뭔가 윙어 역입이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공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시기가 돼서든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면은 후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종 기자 말한 대로 전반기 그러니까 초반 개막 즈음에 승점을 잘 벌어 놔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아마 후반기 때 좀 뒤처진다면은 정말 파이널 B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름을 좀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과 김천 경기인데 서울이 김천에 충격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대전한테 패한 이후에 그 전에 또 부천을 잡았나요? 부천 잡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좀 흐름 탔는데 또 이제 김천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죠. 왜냐면은 선두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그 부천 잡고 강원 잡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전 라인들 이제 뭐라고 해요? 특히 풀백이나 중원 바베츠나 아니면 김진수나 최준 이런 네. 좀 풀백 라인들이 물론 좀 의존도가 큰 것 같아요. 이 로테이션을 쓰더라도 이제 김진규와 특히 최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대체할 수 있는 풀백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이날도 똑같이 나왔고 뭐 큰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별로 없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후반에 좀 역전패를 내준 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날도 보면은 어쨌든 전반 29분에 고재현이 골 먹긴 했지만 전반 36분에 야장골이 나왔고 후반 14분에 바베츠 골이 넣어가면서 서울이 역전을 했죠. 근데 이제 후반 막판에 조금 이제 그 역습상에 흔들리면서 박태준한테 골을 먹혔고 34분에 김인규한테 실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 주중 주말 또 아까 울산처럼 ACL까지 하고 왔잖아요. 체력문제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 또 공격 쪽에서는 안데르손이나 이렇게 뭐 정승원이나 조영욱이나 뭐 클리말라 후이즈 송민규 변화수가 상당히 많은데 중원에는 뭐 바베츠 이승목 이외에는 딱히 네. 또 뭐 없습니다. 또 풀백도 박수일이 있고 하지만 지금 김진수와 최준한테밖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백 중원 그 비주전과 주전 간극 혹은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하냐가 저는 이 서울 우승을 할 수 있냐 마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김천 얘기하면 저는 돋봤던 이정택 보면은 이정택이 그 김천이 각 기수마다 또 상주 때도 그랬고 옛날에 광주 상무 때도 그랬고 기수마다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기수마다 그 입대를 했을 때 전에도 잘했기 때문에 김천에 들어온 거지만 상무에 들어온 거지만 이제 김천 상무에서 뛰면서 이제 좀 발전한 선수들 뭐 전북에 간 진석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선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군입대를 해가지고 온 이정택이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센터백인데 삼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이긴 하지만 정말 그 앞으로 찢어진 패스 하나가 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김인균이나 누구죠? 아무튼 이렇게 좀 김천 공격수들을 좀 돋보이는 게 하는 것 같고 이제 패스 지표에서도 또 수비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있거든요. 이정택이 지금 김천에서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약간 에이스 역할까지 하면서 이제 좀 주승진 감독이 그 김천 부임한 이후에 개막 후에 앞 경기에서 7무 2패 무승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실 김천이 어떻게든 강등되긴 하지만 뭔가 좀 여러모로 힘이 안 실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정택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이번 서울전에서도 그 김인균의 골을 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연승과 이제 서울전 승리에는 이정택의 좀 공이 컸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이정택은 아마 올해 말에 제대할 텐데
좀 김천에서 더 성장한다면은 후반기 때 대전이 아챔도 하고 또 그 아마 목표상으로는 우승 경쟁할 텐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택의 활약을 좀 지켜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좀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다음은 이제 강원 경기. 물론 강원이 연승은 못했지만 이제 인천을 만나서 승리했는데 옛날 또 관전 포인트는 윤종환 감독과 만남이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선 스승이라 하는 거 하지만 사실 직장 상사 자기가 이제 모셨던 상사와 적으로 만나서 했는데 결과는 강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이제 스코어를 보면 1대 0으로 강원이 승리를 했고 그 전반 43분에 김대원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승리하면서 강원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정말 시즌 초반 생각하면은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앞쪽에서 마무리를 못하거나 뭐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부진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리그 4위 이날 승리하면서 리그 4위에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1대0 스코어만 놓고 보면 되게 접전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강원 입장에서 더 득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 정도로 강원이 정말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 경기에서 인상 깊게 봤던 건 강원 선수들의 무한 압박. 정말 강원 선수들은 수비 상황이 되면 필드 플레이어 10명 전부가 다 수비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전방에 이제 고영준하고 최병찬 이 두 선수가 배치됐는데 정말 미친 듯이 뜁니다. 이제 인천은 이제 지난 시즌 윤종환 감독 오고 난 이후부터 후방에서부터 좀 빌드업을 하면서 골키퍼에서부터 내지는 뭐 센터백 라인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해서 뭐좀 패스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간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 앞쪽에 두 선수가 정말 많이 뛰면서 괴롭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가 확실히 됐고 그러니까 이날 4-4-2 포메이션 정도를 쓴 강원이 이제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드필더에 이제 서민우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4-2면 이제 앞쪽에 6명 중에 미드필더 공격 라인 6명 중에 서민우 한 명을 제외하고 5명이 다 높게 올라가서 인천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좀 공격을 전개했고 서민우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무고사가 그러니까 올 시즌에 특히 연계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이게 발빠른 측면 자원들한테 좀 원터치로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서민우가 완전히 맨마킹을 하더라고요. 무고사를. 그러면서 무고사도 이제 침묵을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인천이 원하는 플레이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 거의 강원이 압도하면서 경기를 이번 경기는 거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스토리로 보면은 정경호 감독이 이제 자기가 모시던 상사를 완전히 제압했고 저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 정경호 감독이 이렇게 압박 진짜 클롭 시절에 클롭 초반에 네. 개개풀 생각날 정도의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이 느끼기에 이제 아챔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챔에서 네. 뭔가 아챔에서 윤정환 감독과 같이 했던 이 빌드업 전술을 하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로 이제 빌드업 전술을 하면은 확실히 국제 무대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점 뭐 많이 뛰고 이런 걸로 통해서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서민우를 좀 축으로 두는 그러니까 압박만 한다고 해서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딱 그 축 뭐 강투지나 이쪽에 축이 확실히 있고 또 뒤에는 박청효가 진짜 나이가 무색하게 잘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강원이란 팀 자체와 이 선수단의 이 스쿼드의 특징을 잘 이해한 전술로 좀 보입니다. 이게 또 골이 안 나와서 한동안은 좀 네. 아쉬운 게 있었지만 지금 일단 골도 김대원이 넣어주고 있고 막판에 김건희나 뭐 아부달라나 나올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장점들이 강원한테는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은 그 아챔에서 물론 뭐 우승도 아니었고 뭐 어디죠 거기 16강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강원과 만난 마트 젤비아는 결승까지 올라간 팀이니까 그런 스파링은 아니죠. 그런 실전과 이런 경험들이 정경호 감독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동의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강원은 정말 앞쪽에서 골 넣어줄 선수 한 명만 있으면 지금보다 순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정경호 감독이 이조효 감독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왜냐면은 그 이런 축구하는 감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축구를 하고 물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부는 건 있지만 이렇게 뭔가 특색 있게 축구를 한다. 정경호를 하면은 뭐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그냥 그렇게 뭔가 강원하면은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정경호 축구가. 그것도 이제 정경호 축구도 뭔가 약간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압박으로 뭔가 변신한다든지 좀 이런 변화들이 많아가지고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경호 감독을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뭐 평가하는 건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이조효 감독에 받고 있는 그런 호평과 이런 것도 정경호 감독한테도 좀 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강원은 진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근데 좀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진짜 없어요. 영입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부달라랑 강투 제외하면 없잖아요, 지금. 네, 그게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또 인천 얘기로 하면은 어쨌든 인천은 뭔가 그런 흐름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무고사나 제르소나 이런 선수 터지지 않으면은 좀 아쉬운 문제. 네, 또 서재민의 에너지 레벨이 크긴 한데 그 외에는 좀 떨어지는 문제. 어쨌든 이주용, 이명주 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좀 어쨌든 뭐 서울서가 비슷하겠지만 좀 체력이 안배되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계속 시즌 내내 뭔가 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윤정환 감독 오면서 원래 이전까지 인천이 보여주던 축구랑은 좀 완전히 어떤 다른 축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점유율 높이면서 뒤쪽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시즌은 K리그 1에서 이제 그 축구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데 K리그 2보다는 당연히 그 축구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천 선수들은 뭐 사이드에 빠른 자원들 많잖아요. 제르소나 뭐 이동열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 활용해서 무고사 연계 능력 딱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이런 선수들한테 딱 찔러주는 뭐 차라리 좀 역습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정환 감독이 이 축구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적이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다면 물론 지금 뭐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뭔가 이런 딜레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후안 이비자는 잘하더라고요. 아 괜찮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네, 패스도 잘하고 네, 그런 좀 여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옛날 이 K리그 2 때 뭐 김건희 롤처럼 하는 것 같은데 네,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다음은 이제 제주와 전북의 얘기입니다. 전북이 이제 2대0로 이겼는데 이날은 사실 뭐 스코어만 보면은 또 전북이 압도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주 잘했습니다. 제주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확실히 그 제주 스코어에 눈을 떠가지고 또 K리그에 대한 파악이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게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 권창훈이나 남태희를 활용한다는 모습이었던가 네개발을 윙어가 아니라 중앙에 놓고 이제 좀 직선적으로 이용하는 모습 또 후반에는 좀 기티스를 이용한 높이 싸움을 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K리그 스타일로 대로 정한 것 같은데 이날은 송범근이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현우 얘기가 나오면서 송범근 나온 이유는 송범근이 이날 정말 뭐 이날 저 대추가 유효 슈팅 9개 날렸는데 손목에 다 막았어요. 손목에 다 막고 이제 뭐 펀칭이나 이런 거에서도 정말 안정적 막았기 때문에 그 김진규의 골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전북이 좀 안정적으로 리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송범근의 선방이 있었고 또 후반에 티아고 추가골 터지면서 이제 전북이 2대0으로 이겼는데 뭐 골 넣은 거는 김진규와 티아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MVP는 손범근인 것 같다. 또 그래도 이제 정준영 감독이 뭐 김태환을 빼고 뭐 그 김승석 자리에 누구야 이승우를 넣고 김태환 자리는 이상명 넣으면서 좀 변화를 주고 이렇게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데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있고 경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정준영 감독이 말하는 후방 빌드업을 통한 주도적인 축구가 저는 어떻게 통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골 넣는 장면을 보면은 대부분 뭐 이동준에 대한 뭐 이렇게 좀 한 번에 들어간 장면이나 아니면 세트피스 이런 게 많은데 뭔가 저는 뭐 이 후방 빌드업을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런 뭐라 그러지
후방 빌더 몰아칠 이유가 그러니까 몰아붙일 이유가 굳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북은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전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을 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승리인 것 같고 뭐 제주는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코스타 감독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이야기입니다. 대전이 이제 광주를 5대 0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광주는 광주 얘기부터 한다면 지금 광주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팀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광주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광주를 만나고 온 팀들이 고민이 많은 게 과연 광주전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가? 진짜로 정말 아쉽게 예. 온전하게 선수의 기량, 전술의 이런 통했다 안 통했다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팀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선수 영입이 금지돼가지고 이제 그 뭐야 영입이 안 됐죠. 그래서 금호고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고 또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광주에게 잔인하게 모든 스태프 다 데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어야 됐고 그래도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잘 아는 계승할 수 있는 이정효 감독이 왔지만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2008년생 선수들로 막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이 선수들이 또 프로 무대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잘하니까 올리긴 했겠지만 저는 개인 느끼기에는 K리그 2에서도 힘들 것 같은 수비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물론 울산이랑 할 때 4대1로 이겨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광주전까지 이어가지고 뭐 디오고 전반 6분 골 넣고 정재희, 김준범, 주민규 골 넣은 건 물론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주의 수비를 봤을 때 또 후반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과연 이 골 물론 너무 대단한 골이지만 뭔가 조심스럽게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광주는 지금 7연패고 지금 뭐 각종 안 좋은 기록 다 1등입니다. 뭐 실점, 뭐 슈팅 적은 거 다 1등인데 저는 뭐 이게 여름에 지금 영입한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에 데려온 선수들이 임승겸, 박원재 이런 선수들이 여름에 온다고 해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은 후반기 때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전반기 때 순위 방어, 성적 방어 또 분위기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7연패 당하면서 정말 세운 기록과 흐름을 보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또 이제 많은 팀들은 또 한편으로는 광주를 좀 빨리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분위기 반전을. 네, 왜냐면은 골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수비가 정말 상대 공격수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네. 잔인한 이야기지만 넣어주기 때문에 대전도 진짜 뭐 사실 골도 주민규도 잘 안 나왔었고 하는데 이날 첫 선발 출전한 김준범도 골을 넣었고 주민규도 첫 골, 또 정재희도 두 골. 정재희가 지난 시즌 아마 20경기 가까이 뛰고 두 골일 텐데 지금 두 경기만 세 골 넣었습니다. 또 디오가 활약도 해줬고 마사가 빠진 자리를 아까 말한 김준범이 잘 채워주면서 무실점의 대승까지 대전 입장에서 연승을 챙겼습니다. 또 대전 얘기 또 하면 대전이 좀 신기한 게 지금 총 4승인데 다 원정 승리예요. 원정에서 4승 거뒀고 이제 4승 1무 1패인데 14득점 4골입니다. 4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정 승점으로 기준을 하면은 2위예요. 전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원정이 강한데 한편으로는 홈에서 무승 이게 좀 크거든요. 네. 홈에서 골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수비 좀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천이랑 경기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천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날에 좀 승리를 해가지고 3연승 또 홈 첫 승을 한다면은 대전은 이제 시즌 전에 예상을 했던 좀 선두 싸움 우승싸움 할 것 같고 만약 또 홈에서 못 이긴다 하면은 또 황선홍 감독이 2연승을 하고 9골 넣고 했어도 비관론적인 시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전은 좀 이렇게 광주 경기는 사실 뭐 너무 압도적으로 대전이 이겼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 입장에서는 올 시즌 다이렉트 강등이 없는 게 천만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승강 K리그 플레이오프 2 팀들과 만나면은 가능성이 있을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김천이 꼴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죠. 근데 지금
김천 어쨌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 팀이 뭐 강등된다고 해도 뭐 너무 팀 레벨이 좋아가지고 사실 아무튼 이제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죠. 안양하고 이제 부천. 맞습니다. 부천 안양 경기인데 일단 뭐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이영빈 감독과 이제 그 유병원 감독. 감독의 좀 2년 네. 뭐 2005년에 KB 고향 KB 국민은행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영빈 감독이 같이 선수였죠. 네. 선수였다가 이영빈 감독이 은퇴 후에 코치를 했고 그때 유병원 감독이 선수였고 네. 스승 제자였다가 이병헌 감독 은퇴 이후에 이병헌 감독이 그러니까 이병민 감독이 수석 코치 또 이제 유병헌 감독 코치 이렇게 또 약간 직장 동료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유병헌 감독이 안양 감독 이병민 감독 부총감이 되면서 적으로 만났고 K2에서도 있다가 이제 두 팀 모두 연속 승격을 하면서 K1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인연이 속에서 이제 K리그 1에서 안양과 부천 첫 맞대결 또 이영민 감독과 유병 감독의 첫 맞대결이 네.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부천의 승리였죠. 네. 이제 1대 0으로 부천이 승리를 했고 후반 26분에 이제 역습 상황에서 바사니가 가브리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게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부천 얘기를 하자면 부천은 정말 부천답게 승리했다. 이제 이날도 부천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날도 부천 컨셉은 그냥 똑같았잖아요. 뭐 매 경기 뭐 비슷한 컨셉을 유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 이제 수비할 때는 5백으로 내려서서 실점하지 않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한 다음에 공을 뺏었을 때 앞쪽에 최소한의 공격 자원들로 이제 득점을 노리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날도 이제 안양이 거의 전반전은 압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점유율도 그렇고 뭐 슈팅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안양 지난 울산전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경기에서도 울산을 상대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안양이 오히려 좀 더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있었고 근데 결국 이제 득점이 나오긴 했 그러니까 1대 0으로 리드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 골이 전 더 들어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골이 전부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 실점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골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천 같은 팀을 상대로 한 방을 맞았을 때 정말 확 무너져 내리는 건데 이제 올 시즌 안양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좀 우려했던 부분이 어쨌든 못다가 팀을 나갔잖아요. 맞아요. 못다는 정말 이 득점에 특화된 선수고 어떻게 해서든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가면서 이제 엘쿠라노를 영입을 했는데 엘쿠라노는 못다보다는 좀 뭔가 다른 유형의 맞아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수가 또 생각보다 또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엘쿠라노가. 예. 그래서 그런 속도 이용해서 좌우 측면으로 좀 벌리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약간 연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자원이고 백업으로는 이제 김훈도 남아 있는데 김훈도 오히려 득점보다는 앞쪽에서 좀 많이 띄워주고 활동량이나 뭐 압박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선 자원들을 좀 더 도와주는 역할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터지지 않으면 마테우스 말고는 득점원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안양이 정말 경기 안 풀렸을 때는 최전방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걸 되게 많이 유병헌 감독도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어려운 거는 부천같이 이제 아예 내려선 팀. 네, 그럼 안양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점유율 확보하고 그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공격수들이 다 그 물론 빠르고 속도 많지만 이게 그 틈 사이에서 뭔가 세밀하게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있고 하지만 세밀하게 만들어서 올라가서 연결을 해줘도 이른바 받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에크란도가 해줘야 되는데 광주전에서 골을 넣은 거 보고 아 괜찮다 싶었는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광주전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광주전 활약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날 좀 어떻게 봤는데 좀 많이 헤매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부천은 딱 그 한 방 진짜 기다렸다 하는 것처럼 바사니와 가브리엘의 한 방으로 이제 리드 잡았습니다. 부천은 진짜 부천답게 해서 그 경기 재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경기력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3백. 전 또 느끼는 게 이 3백도 그 중앙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상혁이나 이런 수 있었을 때는 물론 이상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그 확실한 백동규나 패트릭 같이 이렇게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근데 패트릭이 돌아오고 하니까 좀 중어 그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아져가지고 이날에 뭐 안양의 엘크루도 잘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까지 좀 밀어붙였는데 좀 막판까지 리드 잡았고 또 안양은 좀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뭐 김영찬을 올리기도 네. 하고 아일톤 뭐 그 2007년생이었던 김강까지 넣으면서 네. 이제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후에 좀 변수가 발생하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좀 경기가 지지부진까지 아니지만 좀 단조롭게 할 것 같고 해가지고 경기도 뭔가 이렇게 1대 0으로 끝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무난하게. 근데 이제 마테우스 퇴장을 시작으로 뭔가 진짜 그 안양은 그 심판 판정이 나오면서 진짜 너무 흔들리고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험악해져요 분위기가 그 경기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구장도 물론 축구장도 많이 가봤는데 유독 안양 경기장은 좀 심판이 물론 그냥 오심이 정신 떠나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 판정이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경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경기가 네. 거쳐집니다. 그게 마테우스 퇴장의 시작이었고 물론 저는 마테우스 퇴장은 뭐 오심 것도 필요 없습니다. 퇴장 맞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부천이 좀 흔들리고 안양이 뭔가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좀 여러 이야기 나왔죠.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어떤 두 장면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한가람 선수 득점 취소 네, 장면이었는데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김영근 골키퍼 부천 김영근 골키퍼하고 이제 김영찬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영근 골키퍼가 공을 제대로 못 쳐냈고 그게 이제 한가람의 골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박병진 주심은 골 취소 이제 김영찬 선수의 골키퍼 차징 파울이 있었다라고 해서 득점이 취소됐고 근데 이 장면도 저는 심판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징이 맞다고는 보는데 이제 안양 입장에서 억울한 점은 이제 그 전체 장면을 보면 네. 김영찬 또 김영찬 뒤에 있던 카즈가 김영찬을 네. 밀면서 이게 떠밀려서 김영국 골키퍼한테 차징이 된 거다.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의 지점은 이렇게 오고 있었고 네. 실제 경합은 카즈와 김영찬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영찬은 여기 달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카즈가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물론 차징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민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차징이 어떻게 차징이냐. 밀려서 차징이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도미노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뭔가 네. 해버린 건데 부천 선수가 특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것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들어갔지만 취소됐네 해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근데 또 뭔가 일어났죠. 네, 이제 후반 추가 시간 11분 네. 경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11분까지 갔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김영찬이 이제 날아오는 공중볼을 머리로 박스 안으로 이제 떨궈 놨고 패트릭하고 김훈이 경합을 붙었는데 패트릭이 이제 이 김훈의 목을 감싸면서 두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네. 이제 안양 선수들은 무조건 PK인 줄 알고 환호하고 김훈 선수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죠. 네. 비디오 판독을 보고 나서 이제 전 박병진 선심의 어떤 설명이 좀 이상했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이게 먼저 해주세요. 이제 온필드 리뷰 결과 이제 패트릭의 홀딩은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심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영향력이라는 말도 무엇에 대한 영향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명백히 어쨌든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패트릭이 김훈의 목을 감싼 게 맞잖아요. 컨택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영향력이 없었다는 말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맥락이 뭔지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공이 바로 김훈 쪽이 아니라 제3지역에 떨어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패트릭은 김훈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훈이 들어오니까 얘를 조져야지가 아니라 네. 애초에 김훈이 오히려 패트릭한테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박병준 주신 말은 해석하면은 이 패트릭의 파울은 페널티킥을 줄 정도의 영향이 없었다 이건데 이거를 물론 그 자기도 지치고 몇 분이라고요? 후반 추가시간 11분. 네, 그럼 100분인데 이러면은 지치니까 말도 안 나오겠죠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PA로 이제 마이크로 해가지고 팬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이나 선수들이나 감독, 뭐 기자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들으면서도 아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터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지?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면은 뭐가 없는지를 목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네. 근데 이 PA가 지금 마이크로 하는 대부분 팀들이 진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초반에는 막 그랬잖아요. 뭐 핸드볼에 그뭐 부천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이다. 핸드볼에 핸드볼이다. 이게 사실은 그럼 왜 마이크 저는 오히려 그게 일종의 항의를 봤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정도 왜냐면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지? 팬들한테 그러니까 마이크 테스트라는 걸 하는 목적도 어쨌든 이게 판정이 잘 안 됐고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좀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들으면서 물론 이게 오심 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무조건 오심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조건 정심이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때 심판평가위원회 해봐야겠지만 이 말이 오히려 그 안양 쪽에 안 그래도 좀 박병준 주심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데 네. 더 뭔가 아니 어떻게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뭐 차징이야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영향이 없다? 마이크 그 비례가 했는데 또 이게 종료 직전에 나온 PK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양에서는 좀 많이 분노를 했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병현 감독이나 안양 쪽에서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자회견에서도 봤는데 되게 참고 네. 있는 진짜 어느 질문이나 어느 발언에서도 그 판정 불만이나 진짜 화났다 이런 거 안 하려고 네. 아끼려고 하는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PA를 이렇게 하면 네. 하는 이유가 없죠. 네. 설명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축약을 해서 하면 PA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본인이 판정을 했던 주심이 판정을 했던 근거를 뭐 팬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근거를 좀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뭐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줘라 약간 이런 의도로 PA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입니다. 뭐 핸드볼이기 때문에 핸드볼입니다. 이런 거는 설명이 아니죠. 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PA 관련해서도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게 즉흥적인 발언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숨이 끝까지 올라와 있고 약간의 좀 흥분도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리 있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전문 뭐 MC나 그분 어렵긴 한데 저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심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마이크를 들고 어느 규정에 무슨 몇 조에 뭐 그래서 그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안에서 추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추격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납득이 안 되겠지만 안양 팬들은 뭐라고 해도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아 그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기 후에 또 검은우산 동생했던 검은우산 사실 저는 안양 그 경기 맨날 그 경기 보면은 진짜 이거 위험하다 네. 하나 동선이 심판 보호가 정말 안 되는 동선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 모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선수들도 네. 그것도 있잖아요. 네. 뭐 아니 선수도 일어나거나 아무튼 뭐 어제 뭐가 됐든 간에 사실 거기에 일반 팬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뭐 VIP 팬들이나 네. 뭐 에스코트 키즈 어머니들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나쁜 맘 먹으면은 진짜 뒤통수 때릴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떻게 뭔가 좀 뭐 판정을 오심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모두가 다 안전해야 되니까 네. 좀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경기장 뭐 자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장 안에서 뭔가 심판의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안양에게 좀 불리한 판정이 나왔다 이러면 경기 끝나자마자 그 심판 나가는 통로로 네. 그 온갖 그 어린 팬들이 다 맞아요.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특징이 이제 한 명이 이제 좀 흥분하면은 네. 다 같이 흥분합니다. 군중 심리로 뭔가 네.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뭐 욕을 하나 어떤 분들은 막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안양이 패배를 했고 이제 부천이 이겼는데 또 공교롭게 다음 경기가 내일이죠. 5월 5일 이제 네. 부천은 제주와 홈 경기를 치르고 안양은 서울로 가서 경기 치르면 둘 다 이제 연고 이전, 네. 연고 복귀 뭐가 됐든 연고 관련 더비를 치릅니다. 다행히 부천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이어가게 됐고 안양은 마테우스도 없고 패배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 원정에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끊고 만회하려고 하는지가 유병 감독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 내일이죠. 내일 네.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매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별일 없이 재밌게 경기가 끝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뭐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고 네. K리그도 좀 빠르게 치러지니까 좀 여러 얘기 담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